트럼프 대통령이 네.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네. 빅테크 주가가 갑자기 빠졌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빅테크 빠진 이유는 그냥 하나라 봐요. 그냥 순환매예요. 아, 순환매. 트럼프랑 상관없이? 왜 상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지금 보면은 굳이 뭐 갖다 끼워 맞추자면 이건 있겠다. 지금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은 하지 마라. 하지 말아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이 얘기 했던 거 예전에? 예전에 트럼프가 제가 이 얘기 하나 예전에 몇 년 전에 했던 얘기인데 트럼프는 본인 주인공병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예전에 힐러리랑 둘이서 당내 경선할 때도 힐러리가 계속 이제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트럼프는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저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했는데 본인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제일 처음 뭐 했는지 아세요? 아, 금리 인하예요? 금리 인하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 기회를 안 주려고 하는 거군요, 상대방에.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트럼프는 본인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은,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 하지 마라고 한 게 내가 할 건데 네가 왜 해? 그 이런 느낌이에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바이든이 지금 되게 머리가 복잡한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서 지금 빅테크 주가 빠지고 있는 이유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빅테크가 올라갔죠. 근데 지금 금리 인하가 또 늦어지겠네. 또 저러는 거 보니까 게다가 또 트럼프 지지율이 더 올라가네. 또 미뤄지겠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끼워 맞추자고 하면은 뭐 그런 느낌. 사실 끼워 맞췄다고 표현했지만 끼워 맞춘 게 아닐 거예요. 그게 팩트일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좀 단기적으로 좀 애매해가지고 주가가 빠진 거다. 그리고 두 번째, 빅테크의 큰 기업은 빠졌는데 러셀 2000은 계속 올라가요. 대형주 빠지고요. 중소형주 올라간다는 얘기죠. 러셀 2000은 결국 이제 중소형주 위주의 지수니까. 그러니까 대형주가 좀 밀려주고 순환매가 이제 중소형주로 간다. 대형주 많이 올라긴 했잖아요. 많이 올랐죠. 좀 쉬어야죠. 네, 나스닥도 최고 돌파하고. 네, 좀 쉬어야죠. 이 정도면은. 그래서 저는 지금이 굉장히 이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거를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좀 순환매가 잘 돌고 있다. 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금리는 인하할 겁니다. 그게 이제 언제가 될지가 관건인데 지금 시장은 9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9월을 기정사실화 시키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또 다시 돌아가 보면은 제가 3월 달에 또 출연해가지고 3월 달에도 거의 90몇 %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린 게 여러분 올해 상반기 금리 인하 안 해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올해 한 번을 한다라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두 번인가 세 번 연준이 올해 두 번인가 세 번 할 거라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저가 세 번까지는 못 한다 올해. 그래서 올해 두 번을 하게 되면은 7월과 12월에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두 번 하면은. 근데 최근에 FOMC 의사를 보니까 한 번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 할 거면 12월, 두 번 할 거면 7월, 12월이었는데 사실 저는 지금도 7월에 하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게 진짜 요즘에 보면 소프트 랜딩을 원하잖아요. 그 작년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마지막으로 한 25bp 금리 인상한 게 저는 불필요한 금리 인상이었다 봐요.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확인 사살 느낌의 금리 인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7월에 25bp를 한번 베이비 스텝으로 내려주면서 시장의 반응을 좀 보는 거죠. 반응을 좀 보면서 이제 그 다음 금리 인하 시점을 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딱 떠오른 게 트럼프가 당선 확률이 확 올라버리고 바이든이 사퇴해버리고 그러면은 잠깐만 7월달에 가능성은 없겠네. 그래서 7월달은 제낀 거죠. 게다가 또 연준이 최근에 한 번만 금리 인하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7월달 제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도 9월달을 바라고 있잖아요. 근데 전 9월달 안 할 것 같아요. 9월달 하는 가능성이 더 줄어들어야 정상 아니에요? 왜냐면은 최근에 지표들이 워낙 좀 꺾이긴 했지만 좋아요 여전히. 그리고 9월달까지 좀 시간이 남았잖아요. 발표되는 그 많은 지표 중에 단 하나만이라도 분위기가 좀 애매하게 나오죠. 그럼 9월에서 확 내려갑니다. 그 지금 뭐 어떤 분들이 패드워치에서 9월 가능성이 90몇 %야. 이 정도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여러분들 3월 달에도 패드워치에서는 90몇 % 써요. 근데 그때도 저는 아니라고 얘기했죠. 물론 그때도 안 좋은 리플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 한 번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9월 달보다는 12월 달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어요. 트럼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만일 지금 트럼프가 뭐라고 하냐면은 파월한테 임기 보장할게 하지 마. 이제 파월은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과연 임기를 보장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12월이나 뭐 트럼프 되고 나서 하느냐 아니면은 나는 연준 의장으로서의 명예 연준 의장으로서의 생각 이런 걸대로 가느냐 그러면서 파월 의장 또 애매한 얘기 하죠. 그때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서 하겠다라고 중립을 지키는 척을 하죠. 근데 파월은 되게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근데 오히려 글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파월도 좀 생각이 최근에 좀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임기를 좀 보장받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파월이 임기를 보장받는 쪽으로 생각이 가면은 전 12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연준 의장으로서의 진짜 뭔가를 지키겠다라고 하면은 그 중간 정도의 지표를 보면서 발표를 할 수도 있겠다. 딱 두 가지, 둘 중에 하나. 아무래도 뭐 트럼프 시대에 또 한번 해보려면 네. 아무래도 트럼프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 사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파월을 처음에 세운 게 트럼프예요. 맞아요. 말 잘 들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저 칼라일 출신이잖아요. 칼라일 출신 변호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시대에 있어서도 네.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된다는 전제하에 네. 빅테크의 주가는 여전히 좋다. 좋죠. 아, 땡큐죠. 시대. 무조건이죠. 그래서 전 트럼프가 만약 당선되잖아요. 경기 침체 올 것 같으면 전 무조건 정책 드라이브 걸어버릴 것 같아요. 덮어버릴 거예요. 무조건. 금리도 많이 올려놨으니까 네. 폭도 많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금리가 높은 게 와, 미국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의도를 한 거겠지만 정책을 쓸 수 있는 그 폭이 엄청나게 넓어요. 네. 조금만 안 좋아지면 계속 내릴 수 있잖아요. 금리를 계속 내릴 수 있잖아요. 참 그런 거 참 머리를 잘 썼다 생각합니다. 그 대표님께서 그 중국 전기차 막 네. 한창 떠오를 때도 한 1, 2년 전에 네. 중국 투자하지 말고 네. 미국에 투자하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라. 중국에 왜 투자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때 중국에 투자하지 말라고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뭐였냐면은 중국은 너무 닫혀 있어요. 자기네 나라에 제일 많이 파는 그런 기업이었고 그리고 저는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였죠. 감히 미국의 패권에 달러 패권에 도전해? 중국이 너무 빨리 크고 있는 건 알고 뭐 대국이라고 생각하는 건 알지만 그들의 착각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면 미국에 투자를 해야겠네요. 아 무조건요. 지금 미국 이번에 중심으로. 특히나 트럼프가 되면은 저는 진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은 것도 트럼프는 덮어버릴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덮어버릴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근데 문제는 이제 정말 이제 버블 구간에 들어갑니다. 전 지금은 미국은 버블은 어느 정도는 껴있지만 중간중간 조정을 주면서 이제 불필요한 버블은 좀 많이 제거를 하면서 가는 과정이라 보는데 네. 정말 이젠 진짜 크레이지한 버블이 생길 수 있는 시점이 온다라고 봐요. 그 시점을 과연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이유가 문제죠. 그 이후에 정말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이 전까지 최소한 저는 2, 3년 이상은 무조건 가야 된다. 1년 안에 이런 건 아니다. 1년 절대로. 전 2, 3년은 갈 것 같다 무조건. 혹시 그럼 엔비디아가 거품의 좀 선두주자일까요? 엔비디아요? 근데 저는 엔비디아 거품이라고 하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결국 그거는 이제 그 증권사들의 한계라고 봐요. 그러니까 증권사들은 결국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게 그들이 볼 수 있는 데이터 자료는 지금 현재 실적과 그리고 미래 예상되는 실적인데 미래 예상되는 실적은 각 회사들도 모릅니다. 자기들도 몰라요. 근데 증권사들은 컨센서스라는 걸 만들어서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잘 아시지만 예측이란 게 맞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엔비디아 한 600불, 700불 때도 거품 얘기 나왔던 것 같아요. 딸님 저희 아시죠? 우리 100 몇십 불 때부터 얘기했을 때도 언제였냐? 190불 때였나? 그때 웅달책방 저기 있어요. 여러분들 한 2, 3년 전 가보시면은 190불 때였을 거예요. 아마 그때가. 그때도 제가 엔비디아 좋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거품이고 엔비디아가 무슨 미래가 있냐라는 리플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지금 얼마예요? 그래서 저는 이 거품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판단할 때 그러면 이제 실적 같은 거 가지고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정말 간단해요. 그 회사가 파는 제품에 대한 시장의 수요죠. 소비. 그래서 저는 경기 침체 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가 살아있으면 소비가 따라가면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물건값이 비싸도 소비가 따라가면 침체는 오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엔비디아가 파는 이 GPU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엔비디아는 절대로 저는 거품이라 볼 수 없을 거라 봐요. 네. 근데 또 재밌는 사실 발견됐잖아요. HBM3E에서 HBM4로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엔비디아는 모든 기업들과 같이 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제가 또 이것도 자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HBM3E와 HBM4는 완전히 다른 제품이죠. 아 그래요? 네, 원래는 우리가 이제 본딩 밑에 이제 베이스 다이를 이제 HBM3E까지는 밑에 다이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적층식으로 HBM을 쌓아가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GPU는 옆에 있었죠. 근데 HBM4부터는 GPU 위에다가 다이를 올리고 HBM을 쌓습니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가 다 들어가게 되겠죠. GPU가 다 깔리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분위기가 되게 재밌게 된 게 그러면은
SK 하이닉스는 문제가 생긴 거죠. 야 잠깐만 가만 있어봐. GPU 위에 본딩 다이를 올리려면 이 다이를 만들 때 초미세 공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요. SK 하이닉스는 그걸 못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손을 어디로 내밀었다? TSMC. 아,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TSMC가 이런 베이직 다이를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이제 쌓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삼성전자는 다 한다는 할 수 거예요. 있어요. 아, 그렇구나. 삼성전자는 초미세 공정의 파운드리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지금까지는 본인이 HBM에서 삼성이랑 싸웠는데 HBM4부터는 삼성이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다. HBM4부터는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SK 하이닉스는 TSMC를 거쳐서 와야 되고 삼성은 본인이 다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격 경쟁 측면에서 되겠냐고요. 그럼 그건 엔비디아가 설계를 그렇게 낸 건가요? 그러니까 HBM4부터는 모르겠어요. 설계를 그렇게 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분위기가 그렇게 또 그렇게 하면 또 뭔가 효과적이긴 할 것 같네요. 에너지 훨씬, 효율적으로. 네. 아무래도 이제 면적면에서 그러니까. 네, 더 나아질 수 있죠. 그렇구나. 그러면 삼성전자도 괜찮겠네요, 앞으로. 전 그래서 삼성전자를 또 말씀을 드립니다. 10만 전자가 문제가 아니라 봐요, 저는. 전 10만 전자가 문제가 아니라 봐요. 이게 사람들이 10만 전자 하면서 이제 그때도 저희 그때 막 5만 원 이렇게 떨어질 때도 제가 삼성전자는 그래도 계속 매출을 해놓으셔서 좋습니다. 본인 싫으시면 애들 거라도 계속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린 게 결국은. 근데 HBM도 사실 똑같아요. 삼성이 HBM을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니었죠. HBM 원래 삼성이 들어갔다가 에이 별로야 라고 이제 제쳐놨는데 그 사이를 이제 SK하이닉스가 치고 들어간 거고 삼성은 뒤늦게 우리도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들어간 거고. 근데 물론 이제 수율이 과연 이제 원하는 정도까지 올라줬는지 그게 좀 관건이긴 하지만 뭐 결국은 저도 그것도 시간상 문제라 봐요. 그럼 HBM4는 네. 내년 정도인 거예요? HBM4는 거의 1년 뭐 지금 거의 뭐 양산 단계 이제 뭐 간이 많이 양산까지는 아니지만 내년 25년 26년 네 이 정도로. 그러면은 그 엔비디아 퀄 테스트는 통과가 됐다고 봐야 돼요. 그 얘기 저는 오히려 퀄 테스트는 통과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오히려 테스트는 통과가 됐지만 수율이 아직까지는 좀 못 맞춰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잘못하면 마이크론 꼴 나거든요. 마이크론이 지금 엔비디아에 왜 못 넣고 있냐면 퀄 테스트는 통과했어요. 그래요. 근데 수율이 안 맞춰져요. 그렇구나. 생산도 안 되고 생산 캐파도 안 될 뿐더러 수율이 안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전 삼성이 지금 오히려 시장이 기다리는 게 퀄 테스트 통과라 해서 퀄 테스트 통과했습니다라고 이제 발표하면 주가는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되게 삼성의 퀄 테스트 통과 이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전 그게 문제가 아니고 퀄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서 실제로 엔비디아로부터 얼마의 수주를 따내는지 그 수주량이 SK 하이닉스와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그게 진짜 중요하다 봐요. 근데 지금 오히려 퀄 테스트만 통과하고 수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퀄 테스트 통과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겠지만 실제로 수주 그래서 얼마 땄는데 수주가 요만큼밖에 못 땄어. 그러면은 실망하는 거지. 실망을 떨어지죠. 그럼 이제 주가는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올려야 되는데 애매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테스트는 통과했는데 아직 수율적인 문제가 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수율적인 문제도 조만간 해결은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건 주가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진짜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네. 삼성전자가 좀 지지부진한 것 같고 맞아요. SK 하이닉스는 진짜 잘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조정도 덜 받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을 봤는데 현재는 그렇지만 네. 앞으로 뭐 한 1년 정도 이렇게 보면은 또 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미국 빅테크, 뭐 엔비디아, 애플, 또 마이크로소프트, 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좀 기울일 수 있다. 많이 기우죠. 많이 기우. 네. 차라리 이런 거 걱정할 바에 오늘 점심 때 뭐 먹을지 걱정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소영 대표님 1억 정도 네. 여유 자금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꾸리시겠나요? 1억이요. 네. 1억 있으면 전 지금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이제 원래는 6대 4 얘기했거든요. 우리나라 6, 미국 4. 근데 지금 트럼프 분위기도 그렇고 5대 5. 오, 한국을 늘리는 거예요? 아니요. 원래 6이 한국이었습니다. 6위 한국. 네. 원래 6이 한국이었는데 네. 이게 트럼프가 당선 확률이 확 올라가면서 이건 5대 5가 맞는 것 같다. 네. 그래서 5는 그냥 M7 중에 아무거나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저는 지금 미국 시장이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거라 봐요. 오히려 지금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기업들이 있죠. 테슬라나 아니 애플도 많이 못 올랐고 이런 기업들 M7 중에서 눌리면 눌릴수록 좀 매수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는 반도체, 음. 2차 전지 아, 꼭 매수. 꼭 매수. 이거는 꼭 매수. 음. 반도체 2차 전지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수가 치고 올라갈 때 돌아가면서 반도체가 한번 끌고 올라갔다가 2차 전지가 한번 끌고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반도체 2차 전지는 꼭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저는 뭐 디스플레이 쪽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디스플레이 쪽도 전 좋다 보고 있고, 그리고 해상 쪽도 뭐 해운 운송 이쪽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해운 쪽도 괜찮은 것 같고 뭐 방산 쪽도 괜찮은 것 같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업종이 괜찮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렇게 투자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한 번 더 정리드리면은 반도체 쪽은 뭐 M7, 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까지. 네. 2차 전지 쪽은 LG 엔솔, 네.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에코프루브 네. 이런 쪽으로 좀 유념해 보면 좋겠다. 맞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개인 투자 처음 했을 때 신문이나 기사나 뭐 진짜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따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좀 20년 넘게 투자하다 보니까 그들의 얘기가 틀리는 게 되게 많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너무 믿고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너무 안 좋은 경우가 되게 많았었다는 생각이 들고 스스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 출연해서 이제 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거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저 같은 사람 얘기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각자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본인만의 확실한 이제 인사이트가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한 이제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을 내 친구한테 설명을 할 줄 아는 정도의 지식은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자극적인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온 시기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시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그게 사실 기회였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IMF 때가 기회였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짧게는 지난 경기 침체설이 좀 많았었던 때도 기회였었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기회였고, 그리고 코로나 때도 기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위기라는 거는 좀 길게 미래를 봤을 때 항상 이제 큰 기회가 됐었던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웅달리면 얘기도 나왔지만 10대, 20대, 30대, 60대까지 중에 주식 투자 수익률이 제일 좋은 게 10대다. 이게 왜일까요? 그 친구들은 자기 계좌가 있는 줄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리고 잘 열어보지 않기 때문이죠. 공부한다고.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클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은 계좌를 앞으로 시장은 되게 어려워질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올라갈 거거든요. 오히려 좀 묵묵하게 기다리시는 분이 투자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은 시점이 될 거니까 그렇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김선영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